이 청황실 시조 탄생에서는 만주실록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장백산에 오늘날 백두산입니다. 장백산에는 포고리산이 있고, 거기에 포르콜이라는 이게 큰 연못이 있다. 이 연못에 있는데, 이 선녀 세 분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 선녀 세 분의 이름은 첫째가 은고륜, 두 번째가 정고륜, 세 번째가 불고륜인데, 이 목욕을 하고 있는 선녀들의 벗어놓은 어디에 신작이 날아와서 붉은 과일을 세 번째 불고륜을 선택하는 거죠. 신작이 불고륜 어디에 놓고 있어서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붉은 과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그래서 이 불고륜이 붉은 과일을 먹고, 과일을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가자 임신을 해가지고 이 선녀 옷을 입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셋째는 남아서 사내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사내 아이 이름이 포고리 옹순이라는 이름을 지고 성은 애신강나라고 했다. 라는 설화가 바로 여기 이분이, 그 다음에 이 애신강나가 악다리성에서 나라 이름을 만주라고 했다. 이 악다리성은 오늘날 회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나시 오동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알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음회인 거죠. 이게 최초로 이 만주족 시족께서 도읍한 것이 오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주족들은 이 장백산을 시조의 탄생지로서 대단히 신성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그냥 백두산이 우리나라의 최고봉이니까 신성시하는 이런 개념인데, 만주족들은 시조의 탄생지이기 때문에 만주족들에게 백두산은 대단히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이 만주원료고가 왜 작성됐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한족의 사서들은 춘추필법으로 만주 역사를 왜곡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는 춘추필법은 공자님께서 춘추를 지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빼고, 중요한 것은 삭제, 중요한 것은 넣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것은 빼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춘추필법이라고 흔히 이름을 붙였는데, 춘추필법이 아주 굉장히 정당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하는 필법이 아니고, 사실은 첫째, 중국을 위해서 부끄러운 것은 감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화인 우적, 그래서 중국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누적 오랑캐 그것은 깎아내리고 형편없다. 오랑캐 역사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상내의 야괴, 즉 중국 것은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렇지만 몽골이나 또는 만주족이 또는 고구려가 승리한 이런 것들은 기재를 안 하는 거죠. 빼거나 자기들이 진 것은 빼고, 동쪽의 민족들이 이긴 것은 그것도 빼고, 안 이긴 것도 이게 과장하고, 이런 것들이 중국의 사서들이 대단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만주 역사에 이 왜곡됐다고 들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이 후한서 사만전에 보면 진한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돌로 머리를 눌러가지고 평평하게 만든다. 말하자면 편두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어느 누가 위에 돌을 얹어놓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요람이 반듯하게 이렇게 오래 눕혀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머리가 납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삼한을 이야기하면서 진한 마음 변환이 우리 삼한인데, 여기서는 중국 사람들은 이 한을 성시로 보았다. 근데 이 성시가 아니고 세분 칸이다.
옛날에는 마칸, 진칸, 병칸 이렇게 해야 될 것을 한으로 하고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죠. 즉 칸이 군장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삼국위지 부여전에 마가 우가 이 더할 가자 약간 비하하는 관직 명칭을 썼는데 이것은 몽골이나 여진족 이쪽 만주족들의 풍습에는 관리하는 짐승으로서 관직명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마가 우가라고 할 것을 이 더할 가자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관리하는 짐승의 이름으로 관직을 정하는 것은 단지 몽골이나 여진의 풍습뿐만 아니고 실제 이 옛날 소호 금천시 시대에도 관직에 세 조자를 넣어서 조사라고 했다. 즉 이러한 풍습은 잘못되거나 또는 저급한 문화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또 하나 보면은 이 통전의 압록강인데 흔히 압록강은 그 빛깔이 오리머리와 같아서 이름 짓다. 즉 압록 한자식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이 역사에서도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은 오리머리 같이 푸르기 때문에 지은 이름이다 라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만주의 원래 이야기를 한자로 음차해서 적은 것이죠. 그래서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얄루강이라는 것이 얄루강, 푸른 강이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이 얄루는 어떤 경계를 뜻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계강이다 라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대금국지에 보면은 흑수가 있는데 흑수의 물을 한 움큼 떠보면 검다. 결국은 자꾸 한자식 해석을 한다는 거죠. 북방이 가건 흑수라고 한 건데 그냥 물이 검어서 흑수라고 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장백산도 보면은 장백산은 백이 가늠이 살고 산의 짐승이 모두 희기 때문에 장백산이라고 했다. 이런 해석을 자꾸 한자식 이름을 가지고 단지 그 현지 부르는 사람들의 그걸 가지고 한자를 옮겼을 뿐인데 음찰하거나 또는 뜻을 가지고 옮겼거나 한 건데 전체자고 한자의 명물에 대해서 한자식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이 만주족들은 우리는 한민족이 한자를 쓰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자적 문화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문자를 창조했다는 거죠. 금나라에서는 아골타가 거란 문자를 참여해서 완한 희운을 시켜가지고 여진 대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희종은 또 여진 소자를 창제하게 되죠. 즉 북방민족들은 한자를 그냥 갖다 쓰지 않고 자기 고유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게 문자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특히 그 완한 희유는 시켜서 만든 이 여진 문자를 가지고 전 관리들이 익히게, 그 다음 1171년에 가서는 여진 문자로 과거 시험까지 보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청나라도 나라를 세우면서 태조가 어르더니 애기 덕리를 시켜서 몽골 문자를 기초해서 문자를 만들도록 했고요. 그 다음 청태종은 달해를 시켜가지고 유건전 만주문자, 특히 동그라미와 마침표를 가지고 이 만주의 발음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표음 문자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나라도 그렇고 청나라도 그렇고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단순히 일반 백성이 우리 한글처럼 만들어 가지고 공문서에 안 쓰고 일반 백성들만 이렇게 글을 배우지 못한 백성들이 쓰도록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문자를 창제하고 나서 공문서에 정식으로 쓰고 과거 시험까지 봤다는 거죠. 이건 조선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했지만 공문서에 사용 안 했죠. 뭐 과거 시험은 엄두도 못 봤고요. 과거 시험은 전부 다 결국 사대부들은 한글을 안 썼다는 거죠. 결국 여전히 한문을 썼고 한문으로 과거 시험도 없고 모든 공문서는 한자와 한문을 사용해요. 그거에 비하면 이 만주와 몽골 사람들은 문자를 만들면서 실제 공문서에 활용했다는 거죠. 그거 보면 우리는 우리와 이 자주성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여진 문자입니다. 약간 한자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한자와는 다른 그런 글씨고요. 이게 만주 문자입니까? 이 건청궁인데 요 옆에 표기된 것이 건청궁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 건청궁은 지금 여러분들이 자금성에 가 보면 건청궁이 황제의 직무가 하던 곳이 바로 건청궁인데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공문서 또는 이런 것 같은 황실의 여러 가지 문 이런데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대단히 자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또 이 만주원리고를 편집하도록 하신 분이 이 걸륭제입니다. 이 걸륭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것이 묘호, 뭐 고종, 태종 하는 것이 묘호고 걸륭은 연호죠. 걸륭 1년, 걸륭 2년 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연호를 가지고 이렇게 중국 황제들 많이 있는데 구분을 하는데 이분은 그래서 걸륭제고 이게 보면 말을 탄 용감한 모습을 그렸죠. 이제 만주족들은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왕들도 이 어진을 그렸습니다만 전부 다 이렇게 점잖게 골룡포를 입고 앉아 있는 이러한 모습을 그렸는데 이분들은 말을 탄 씩씩한 그런 어떤 기상을 상무정신을 드러내는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조선 태조 어진을 보면 태조 어진은 이성계 어진은 이 푸른 빛깔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이 황제는 중앙이기 때문에 금색 포를 입을 수 있고 우리 조선은 제후이기 때문에 금색 골룡포를 입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조선 태조의 어진을 보면 푸른색 포를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고종 황제가 비로소 황제 칭호를 하게 되면서 금색 옷을 입게 될 수 있는 이분은 대단히 오래 사셨어요. 88세를 사시면서 재위가 60년 하셨는데 이 60년 한 이유가 실제 더 3년간을 태상황으로 더 있었습니다. 60년 하고 물러선 이유가 이분이 가장 존경하는 것이 강희제인데 강희제가 61년을 집권을 했습니다. 황제위에. 그러니까 이 걸륭제는 존경하는 할아버지보다 내가 더 오래 황제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라고 60년을 하고 딱 물려주죠. 자리를 물려주면서 대신 3년을 더 오래 살면서 태상황으로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걸륭제가 가장 오래 집권한 황제입니다. 63년을 집권하게 되죠. 우리 조선 영조는 52년 그분은 83세로 돌아가셨는데 영조는 오래 사셨다고 그래서 영조인데 이 걸륭제는 그분보다 우리 영조보다 사시기도 오래 사셨고 등극도 일찍 해서 무려 63년을 황제 자리에 앉으면서 이 강희, 옹정, 걸륭 이때가 청나라의 가장
깃들이면서 가장 강성한 시기라고 하는데, 이 강성한, 흔히 말하는 강건 성세를 형성하신 분이 바로 걸륭제입니다. 이 걸륭제의 지적을 보면은 강희, 옹정, 걸륭이 세 분이 134년간 이 청나라의 깃들을 탄탄하게 세워놓으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제왕학을 배웠고 태자밀건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태자밀건법은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분은 10번에 걸쳐서 정복 사업을 벌이는데 몽골, 대만, 베트남, 버마, 네팔까지 정복을 해서 이 청나라의 세력군으로 편입을 시키는, 그래서 10번의 전공을 있다 그래서 스스로 십전무공, 십전 또는 노사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데, 대단히 본인이 10차 원정에서 전승을 하고 이 중국 강역을 넓혔다는 데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 또 이분은 무력으로 확장했을 뿐만 아니고 학문과 예술을 장려해서 이 사고 전설을 편찬하는데 걸륭제 스스로가 대단한 학자적 소양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영조와 비교할 수 있는, 영조, 정조와 비교할 수, 특히 영조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걸륭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태자밀건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태자밀건법은 뭐냐면은 조선도 그렇고 명나라도 그렇고 황제나 왕이 제위에 있을 때 일찌감치 태자 또는 세자를 지명해서 후계자를 일찌감치 지명을 해서 제왕 수업을 시키죠. 그래서 일찌감치 후계자를 지정해서 혹시 나중에 황제나 왕이 말년에 후계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에 있는데, 이게 주로 한족, 이 남쪽에 있는 후계자 지명 방법인데, 그에 반해서 북방민족들은, 몽골이나 만주족들은 미리 태자를 지정하지 않고 흉노족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 사후에 유력자들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누가 왕을 세울 것인가, 누가 칸을 세울 것인가 하는 일을 회의체에서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옹정제는 죽으면서 이 태자밀건법이라는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이 바로 황태자 이름을 미리 써가지고 건청궁 정대광명이라는 액자 뒤편에 숨겨두고, 또 한 번은 별도로 내무비에 밀지를 전해가지고 왕이 사후에 이 건청궁에 있는 글자하고 내무비에 보관한 밀지를 대조를 해서 황제가 누구를 지명했습니다 라고 황제를 세우는 것이 태자밀건, 비밀이 세운다 라고 태자밀건법이죠. 그래서 미리 공포하면은 이 황태자가 교만도 해주고 또 심지어는 황제한테 도전하는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황태자를 둘러싸고 새로운 당파가 형성돼가지고 이게 권력 누수가 생긴다 라고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발표를 않고 한 것이 이 태자밀건법입니다. 좀 특이한 방법이죠. 그 다음 우리 만주원류고로 돌아가서, 만주원류고의 사료조 가치는 먼저 풍부한 사료를 취합했고, 기존 사서와 사신들의 기록도 함께 했고, 만주에 근거해서 재해석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고증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기존 사서 기록을 나가서 편찬자가 자기의 견해를 덧붙여 가지고 했다는 것이고, 특히 신채호 선생이
어떤 사료에 대해서 대단히 까다롭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조선 상고를 쓰면서 무려 7차례나 이 만주원류고를 인용할 정도로 만주원류고는 사료적으로 대단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만주원류고가 경시된 원인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만주원류고는 만주족들이 대단히 이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이 만주족의 우수성과 만주민족의 역사와 유구함과 만주민족의 또 뛰어남, 이런 것들을 많이 기재하고 있고, 특히 그 신라와 백제 이런 나라들이 만주까지 진출을 했었다 하는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특히 당시는 일제시대 때 만주를 지배하면서 일본이 역사관을 형성할 때인데, 이 만주족의 그 독립정신을 고양하는 이 만주원료고가 배포가 된다든지 이렇게 퍼지면 큰일 나는 거죠. 만주족이 독립정신을 가지고 자꾸 일제 반일운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이 백제와 신라가 만주를 진출했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세우는 식민사관하고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주원료고를 이 학자들은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일부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특히 그 신라와 강역이 만주까지 있었다, 또는 백제가 요소에 진출했다 라는 이런 기술을 잘 인정하지 않고, 그나마 백제가 요소에 진출했다는 것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신라가 만주에 진출했다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 입장으로 보면은, 중국이 지금 가장 예민하게 있는 것이 각 소수민족의 독립인데, 중국에서는 지금 이 각 소수민족들을 새로운 중화민족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주족의 자랑스러운 자긍심을 고취하는 이 만주원료고는 절대 중국 당국에서 볼 때는 인정할 수 없는 책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당국에서도 만주원료고는 아예 전혀 배관시하고 있는, 그래서 이 만주원료고는 일본도 무시하고 중국도 무시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기존 사관과 맞지 않으니까 배관시하고 있고 또는 외면시하고 있고, 이런 지금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만주원료고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료라는 것이죠. 동북공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모든 만주 지역의 소수민족, 그동안에 고구려라든지 발해라든지 이런 역사는, 금나라든지 이런 역사는 전부 다 중국의 역사다, 중국 역사의 일환이다, 이런 사관인데, 이 만주원료고는 만주족이 대단히 위대한 민족이고 만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이러한 정치적 작업에 이런 방해가 되는 책인데, 결국은 만주의 역사, 민족, 문화, 육수 이런 것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는 만주원료고는 대단히 이 동북공정에 대응하는데 더없이 좋은 자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우리 민족 역사의 인식의 문제점을 한번 간단히 짚어봅시다. 우리 역사는 현재 유구한 만주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라고 이야기하고, 꼭 고구려는 우리 삼국사기에 고구려 역사를 편집되어 있지만, 고구려의 후예인 발해라든지 금나라든지 청나라는 한민족 역사로 인식하지 않고 여진족, 만주족의 역사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고려와 여진이 대립을 했고, 하필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를 표방하다 보니까 이미 이 금나라는 고구려의 후예라는 이름을 말할 수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금나라는 자기 조상이 신라 김씨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라 김씨로 후예로 이야기하면서 이 고구려가 만주 원류고에서 어떤 개별편으로 되지 못하는 이런 이유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 금나라 시조는 신라 출신이고 국호도 신라 김씨면서 우리가 신라 김씨의 후예이기 때문에 금나라도 국호를 김씨로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고려사에 보면은 고려의 평주 승려 김행의 아들 김국수가 태사, 즉 당시는 아직 공식적으로 금나라가 건국하기 이전이니까 태사라고 했죠. 태사의 조상이다. 즉 금나라 시조는 이 고려의 후예다라는 이야기가 고려사에도 있고 금사에도 있고 만주 원류고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조선이 청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또는 침략도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만주족이 한민족이 아니고 우리를 침략한 오랑캐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이 또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금태조는 여진과 발해는 본래 한 집안이다. 발해 여진 본동일가 라고 확실하게 선언을 해서 금나라를 세우면서 발해를 전부 다 포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금나라 황제 9명 중에 4명의 생모들은 발해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혈연적으로도 발해와 금나라가 같이 금나라를 세웠고 그 이후에 청나라는 금나라 후손을 또 표방을 했고 그래서 그와 같이 또 금나라는 신라 후예라는 것을 표방을 했고 이와 같이 본다면은 또 역사적으로도 실제 발해와 금나라는 고구려 후예임이 분명하고요. 청나라까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 금나라, 청나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민족 역사로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냐. 만주 원류고에서도 신라와 백제를 포함해서 전부 다 만주 원류고에 같은 후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0년 전에 나온 만주 원류고도 그와 같이 넓은 인식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서 역사를 기록했는데 오늘에 와서 우리가 한민족과 여진족은 분리해야 된다.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 역사가 아니야. 이런 것은 대단히 좀 편협된 생각이라고 보고 그래서 특히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한 인식도 이와 같은 것을 계기를 해서 좀 더 폭넓게 봐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